저는 올해 68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 분식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일이려니 했죠. 진통제 몇 알 먹으면 견딜만 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사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서 있으면 찌릿찌릿 아팠어요. 그래도 장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닫는 것만이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손님이 라면을 주문하면 일어나야 하고 김밥을 싸려면 계속 서 있어야 했죠. 통증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졌어요. 2층으로 올라가려면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가끔은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했죠.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무릎뼈를 잘라내고 쇠로 된 관절을 넣는다는 거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하더군요. 양쪽 다 하시면 1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분식집에서 하루 벌어봐야 1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이라니. 언제까지 모아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의사 선생님은 나중에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장사도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혹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쁠 텐데.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걸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이 분식집도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련이 닥치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일단 아들에게 상황을 얘기해 보자고. 가족이니까 뭔가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폐가 될까봐,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아들이 받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귀찮다는 듯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을 테니까요.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릎이 많이 아프다는 것,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 비용이 1,500만 원이나 든다는 것까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도와준다고 하지는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들의 말이 이어졌어요. 1200만 원이라니 저희도 당장 그런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아들도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기대했던 마음이 큰 만큼 실망도 컸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건성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1200만 원을 마련하나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장에서 떡볶이집 하는 순자 언니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정희야, 너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순자 언니가 자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사진이야? 엊그제 올라온 거야. 친구 생일 파티라고 하네. 그 순간 머리에서 딱 소리가 났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파티를 하고 있다니.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돈이 없다고 했던 그 손이 명품백을 들고 있었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도와주기 싫은 걸까? 어느 쪽이든 서운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겠구나. 가족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고.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 김 사장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은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월세 받으러 올 때 말고는 얼굴 보기 어려운 분이죠.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자를 권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이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간대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이 오래된 시장 일대를 모두 헐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곳이 제 유일한 삶의 터전인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상금이 나와요. 권리금하고 영업손실 보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꺼내서 뭔가 계산해 보더니 말했어요. 대략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했어요. 방금까지 1200만 원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니.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분식집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지켜온 곳이에요.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도 많고 이웃 상인들과 정도 들었죠.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 전에 보상금 문제도 다 정리되고요. 김 사장이 떠나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1억 원이면 무릎 수술비는 충분히 해결돼요. 그것도 여러 번 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식집을 잃는다는 건 제 정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싸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어요. 재개발 소식을 아시는지 물어봤더니 벌써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희 씨, 이제 부자 되시네. 좋겠어요.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제 마음은 착잡했어요. 돈은 좋지만 이곳을 떠나는 건 정말 아쉬웠거든요. 오후에 다른 상인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비슷한 심정이더라고요. 보상금은 반갑지만 터전을 잃는 건 섭섭하다고. 그래도 정희 씨는 좋잖아. 무릎 수술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긴 했죠.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달 더 이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떠나게 되겠구나. 30년 동안 함께한 이 공간과 작별해야 하는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할까? 혹시 갑자기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재개발 소식이 퍼진 지 며칠 안 되어서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지난번 무릎 수술 얘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아, 그런데 어머니. 재개발된다면서요? 소식 들었어요. 역시나. 벌써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작은 시장이라 금방 퍼지는 게 당연하긴 했지만요. 응, 그렇다더라. 내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하네. 어머니 혼자 그런 일 처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의아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던 아들이었는데 이틀 후에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서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해왔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시큰둥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밝게 웃으니까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아들 부부가 너무 다정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몸은 어떤지, 무릎은 괜찮은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무릎 수술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식사를 함께 하는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해온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죠.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며느리가 슬쩍 물어봤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죠.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 건물주가 대략적인 얘기만 해줬어. 보상금이 꽤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번에는 아들이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1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 부부의 눈빛이 변했어요. 티 안 나게 하려고 했지만 제가 다 봤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보였어요. 와, 그럼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좋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 같은 것도 많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제정신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돈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도 도와줄 수 없다던 아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돈 때문이었죠.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아들 부부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매번 뭔가 핑계를 대고서 말이에요. 어떨 때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어떨 때는 그냥 안부 인사차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목적이 뭔지를요. 어머니, 재개발 관련 서류 나오면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같이 검토해 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서류를 같이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이 갔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차를 마시다가 슬쩍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니, 요즘 보상금 사기가 많다면서요. 신문에서 봤는데 노인분들 혼자서 처리하다가 당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처리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고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요. 위임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위임장을 써주면 제 권리를 모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임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인감 도장만이라도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안전한 곳에 맡겨두는 게 좋잖아요. 인감 도장까지 달라고 하다니.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인감 도장이 있으면 제 명의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 도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제 발급받기도 복잡하고요.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은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 믿으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아들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자주 오겠어요? 어머니, 걱정돼서 오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걱정은 무슨 걱정? 돈이 걱정되는 거지.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고집스러우시네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집스럽다고?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게 고집이라고? 갈등이 점점 격해졌어요. 아들 부부는 끝까지 위임장과 인감 도장을 달라고 했고,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를 못 믿으시면 할 수 없네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어머니, 나중에 뭔 일 생겨도 저희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이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부부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위임장도 인감 도장도 절대 넘겨주면 안 되겠다고. 내 도장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그날 밤 인감 도장을 꺼내서 바라봤어요. 작은 도장 하나였지만 제 모든 권리가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걸 함부로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어요.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들 부부와 크게 싸운 후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분식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면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가족을 못 믿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떡볶이집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 일이라 말하기 그랬는데 순자 언니가 워낙 다정하게 물어보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요. 어머, 그럼 안 되지. 위임장이나 도장을 함부로 맡기면 안 돼. 순자 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내 생각도 그래. 근데 아들이 화를 내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연한 일 한 거야. 내 친구도 비슷한 일로 큰 손해 본 적 있어. 순자 언니가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지인 중에 아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재산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맡기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 아저씨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정희 씨, 재개발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같이 상담받으시겠어요?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개발 보상 문제를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혼자서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인 대표 몇 분과 함께 말이죠. 변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재개발 보상금은 권리금, 영업손실,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 별도로 계산되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단순히 1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받는 거더라고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임장 같은 건 함부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옳게 생각한 거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혹시 아들분이 뭔가 요구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은 며칠 전에 아들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니,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문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김 아저씨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니.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건물주 김 사장한테도 연락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몰래 따로 만나자고 했대요. 보상금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다니다니.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김 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본인 동의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고요. 다행히 김 사장은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위임장 안 준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구나. 만약 넘겨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상인회 분들이 저를 챙겨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 일부가 선지급으로 나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수술비 정도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계좌에 2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드디어 무릎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두도 못 냈던 수술인데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큰 수술을 혼자 받아야 한다니.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아들에게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일을 생각하니까 연락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내 돈으로 수술 받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에 순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혼자 수술받게 둘 수 없어서 왔어.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순자 언니가 손을 꽉 잡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양쪽 무릎을 모두 해야 했거든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깁스가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 잘 됐어요. 이제 재활만 열심히 하시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걸을 수 없게 될까봐 그렇게 걱정했는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재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팠지만 참고 했어요. 다시 걷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니. 일주일 후부터는 본격적인 걷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조금씩 걸어봤죠. 처음에는 몇 걸음도 못 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오늘은 10걸음, 내일은 20걸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아픈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병원 복도 끝에서 햇살이 비춰오는 걸 봤어요.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두 발로 내 길을 다시 걷자. 무릎이 아파서 못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퇴원하는 날 순자 언니가 또 마중 나와 줬어요. 어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응,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전보다 훨씬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풍경인데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수술받기 전에는 미래가 막막했어요. 걷지 못하게 될까봐,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보상금 전액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보상금 정산이 끝났어요. 최종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권리금, 영업손실 보상금, 이주비까지 합쳐서 말이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받아봤을 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어요. 지난번에 화를 내고 나간 게 무색할 정도로 다시 정중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어머니 무릎 수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왜 연락 안 주셨어요? 연락을 안 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죠. 지난번 일로 서로 서운해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많이 친절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보상금 나왔다면서요? 역시나 본심이 나왔어요. 건강 걱정은 핑계고 돈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였죠. 응, 나왔어. 혼자서 그런 큰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또 같은 얘기였어요. 몇 달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투자도 해야 하고, 은행 금리도 알아봐야 하고, 어머니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며느리까지 와서 거들었어요. 둘이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투자 같은 거 위험해서 안 할 거야. 그냥 안전하게 예금만 할 거야. 그럼 너무 아까워요.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부동산은 위험해서 안 할 거고 괜히 건드렸다가 다 잃을 수도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 부부의 표정이 변했어요. 몇 달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이자라도 받게 해드리고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저희를 못 믿으세요? 아들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내 돈, 내 힘으로 지킬 거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아들 부부는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아들 부부는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나가야 하니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마음에 드는 작은 빌라를 찾았어요. 2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상금의 반 정도로 집을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과 치료비로 나누어 저축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분식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일했던 추억,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은 아니더라.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무릎도 좋아졌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이 모든 걸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에 새 집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걸 말이죠.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 그리고 새로운 꿈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화분 속 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아가자.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